Recording in progress.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제가 딱 들어오면은 제 거에서 이게 녹화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다른 걸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제 걸로 들어왔어요. 방금 전에 글라라 선생님이 빨리 끝내달라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아무튼 이렇게 좀 일찍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수업 들으시면서 좀 유익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너무 이게 유익합니다. 이제 7주 수업이라서 막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어떤 느낌, 이렇게 느낌과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좀 뭔가 뭐 하나라도 좀 남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성을 해놔서 사실은 2주 동안 뭘 배웠나라는 생각이 잘 안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거든요. 뭘 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앞에 있던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또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기억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또 화면을 공유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저는 실시간으로 선생님들 얼굴을 다 크게 볼 수 있도록 저쪽으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은 저쪽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네, 됐어요. 음, 잘 보이네요. 그, 이게 이제 혹시 그 오늘 수업 못 들으신 선생님 계셔가지고 녹화 영상 보실 거면은 녹화 영상 보실 때 이거 찍어서 수업 들었다라고 출석 확인해 달라고 이거 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그 이제 녹화 영상으로 띄워놨을 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출석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핸드폰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나 수업 시작했습니다라고 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 선생님 이거 보시고 녹화 영상 때 이거 보시고 출석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은 넘어가니까 정지해 놓고 하셔도 될 거예요. 유튜브니까 딱 정지해 놓고 출석 확인하고 그렇게 수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우리가 주된 내용들은 사실 이거예요. 우리가 도덕, 윤리 이런 것들 배우고 있잖아요. 사실 윤리를 왜 배우냐라는 건데 생각보다 카톨릭 신자들은 도덕적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매번 고해성사를 보고 우리의 잘잘못을 반성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도덕적이고 하느님 보시기에 두려운 것들이 있어서 또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때로는 상담할 때 유리할 수도 있는데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냐면은 앞에 우리 그 이기선 선생님이 예를 들은 청소년 상담하시는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번 주 이제 했던 거 보니까 청소년 상담하면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얘들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내담자를 보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담사 입장에서는 내담자를 보면 이게 아닌데라고 해서 그에게 도덕적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건데 내가 그냥 아니라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서로가 평행선을 달려버려요. 같이 가는 게 안 되고 그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덕을, 윤리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뭔 거예요, 결국은. 윤리라고 하는 거는 규범, 그러니까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걸 왜 하는지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는 거다. 윤리학을 한다는 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한다면은 그건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수희 이야기 했었죠. 산타 할아버지 막 이야기. 왜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졌는지 뭐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왜 그러는지를 물어보는 게 사실 필요한 거고 그 이야기가 사실 인류의 방법이었었어요. 우리가 규범 윤리학, 기술 윤리학, 메타 윤리학 그 내용들이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에서 출발했냐면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이 그 사람의 심리적인 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너무 도덕적이지 않으면은
계속 그르쳐요. 그르치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나름대로 세상에 도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뭐 반사회적이거나 너무나 그 고집스럽거나 공격성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 또 반대로 너무나 경직된 그 지나친 규범주의적 도덕관. 그런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도덕적일 이유가 없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그 도덕 규범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냐? 상담사부터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성찰을 하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성찰을 한다는 게 사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 이제 윤리적인 성찰을 한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옳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하려면은 내가 이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의무주의 이야기했었죠. 규범주의. 의무적인 이야기는 이게 왜 옳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내담자와 이야기할 때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상대방한테 할 수 없다면은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도덕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도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좀 유연한 도덕감은 게 도덕적이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도덕 규범을 적용함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저번 시간 했던 거는 이제 대충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방금 전에 한 이야기에서 이어져요. 상대방한테 이게 옳은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면은 좀 목적론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 저는 심리 상담은 아니고 어쨌든 거기서 있으니까 신자분들이 오시잖아요. 오셨는데 오셨다가 괜찮았던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거기서로 와요. 그리고 이 몽탄에 왔는데도 여기 몽탄으로도 오시더라고요. 이제 신자분들이 여기 오셔서 고해성사를 하시는데 듣다 보면은 너무 고집스러우신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중에 어떤 분은 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부자라고 해야 하나요? 지역에 알아주는 부자인 건데. 근데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지금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은 자식 때문에 힘들고, 특히나 며느리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런 내용들이요. 그런 내용들인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이기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 한편으로 며느리 입장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은 그분이 그래도 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가끔 옳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참여님 이런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했더니 뭐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신부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러지 바른 식으로는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 부유하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를 찾아온 이유는 고통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 고통은 배려하지 못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그 옳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게 제가 이해하는 쪽을 선택을 하면 그 고통이 줄어들겠지만 그거 아니라고 자기 걸 끝까지 고집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 고통이 사실 없어지는 거고, 물론 근데 자기가 동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제 말을 들어야 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겠지만 덜 고통스러워서 그럴 거예요. 진짜 고통스러우면 좀 생각을 바꾸겠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와셔갖고 신부님 말대로 좀 포기했어요. 자기가 자기 거절을 포기한 거죠. 그게 나은 거니까. 근데 포기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기, 며느리 입장 생각하기. 근데 이해도 가는 거. 왜냐면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남을 배려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입장에 되어 보기 뭐 이런 것들을 또 훈련을 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애시당초 우리가 그 도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인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람마다 다 달라가서 쉽지 않은 부분으로 있어요. 이제 요지는 내가 어떤 도덕 교범을 이야기하거나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좀 목적론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준다면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단순한 견해만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의외로 의문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옳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문론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걸 지켜야 하는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는 윤리학의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규범 윤리학적인 설명을 해요. 이러이러한 행동에 있어서 이게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규범이 생각보다 거기에 적용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기술을 해보자는 거예요.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저 사람이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저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그런 거라서 그런 관련된 것들을 다 디스크립티브 해보는 거예요. 뭐 써보는 것일 수도 있고 쭉 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려보다 보면은 또 그 안에서 어떤 해결점이 찾아질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메타적인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본질적인 이야기. 앞에 얘들이 그렇죠. 집은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집이 뭐냐? 집. 당신에게 집은 뭔지. 남편에게 집은 뭔지. 사실 그게 더 본질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간에 이견이 생기는 이유는 그들이 쓰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달라서 그러기도 해요.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의 정의가 달라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집과 남편이 생각하는 집에 대한 그 정의가 달라서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제가 하는 수업은 아무래도 대학생 수업이라 얘들도 그들 친구, 이제 대학생들 예로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긴 한데, 학생들에게도 항상 그래요. 지금 이제 제 수업은 학생들이 제가 하는 과목 제목이 사랑성생명이거든요. 원래는 생명윤리인데 제목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 300명의 전국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사랑에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듣는 친구들이 많고, 제가 지금 3년차 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소개해서 많이 들어오나 봐요. 커플들끼리 들어와요. 커플들끼리. 각자 이렇게 들어와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남자애들은 여자친구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대해서 몰랐던 걸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항상 하는 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의가 다를 수가 있다고. 서로 사랑이 뭔지. 네, 사실 사랑이란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서로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가치들에 있어서 그 가치들의 서열이 서로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자신의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친구 반면에, 사랑한다면은 어느 정도 사생활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누가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최소한 우리가 보편적 규범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 사생활은 존중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잖아요. 보편적인 규범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나름의 그의 세계는 존중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살아가는 사이에 어떻게 비밀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이에 어떻게 비밀이 있을 수 있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에도 비밀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게 때론 사랑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아니지. 사랑하면은 비밀이 없어야지. 이제 이런 서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메타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제 수업은 그래서 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선생님도 기회가 되면 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철학책인데 거의 막 연애 그런 이야기도, 진짜 사랑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어보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가 좀 정의 내려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한 정리가 돼야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오름이라는 거 어떻게 형성이 되냐라는 이야기에서 결국은 오름은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된 거다. 결국은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건데, 근데 결국은 왜 어렵냐면은 인간이 인격적이고 인간의 경험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도덕이라든지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우리 이성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긴 하는데 생각보다 감정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싫고 불쾌하다면은 그냥 수용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거. 물론 그것이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그가 나쁜 길로 갈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가 온정적 간섭이라고 했죠. 그 상급대에 있어서 온정적 간섭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상대방에게 옳은 것을 이야기하려면은 내가 그에 대한 정리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지 저는 옳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뭐 옳음의 선, 존재론적인 선과 윤리적인 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존재론적인 선은 악이라고 하는 건 상태다. 가득 차 있어야 돼. 부족한 게 악이다. 그래서 사실 부족한 거를 채우면은 될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보는 것들. 그리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쁠까? 못됐을까? 생각하면 그래요. 저 사람 부족해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미운 사람 있으면은 어떻게 저럴까 싶은데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래서 상급에서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제 학교에서 내담자가 오면은 세 가지 경우로 본다고. 첫 번째, 성숙하지 않은가, 미성숙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아프지 않은가. 세 번째, 혹시 사고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 세 개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치료적 접근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성숙하지 못해서 아프니까 치료를 해야 하기도 하죠. 성숙하지 못해서 아파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성숙해도 근데 사실 미성숙에서 일어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성숙으로 볼 건지 정신병리로 볼 건지 차이가 있어 나서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아마 선생님들이 나중에 우리 상심에서 계속 상담을 하시면은 이제 어떤 슈퍼바이저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름 표준화된 게 있긴 한데 방법들을 쓰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는 스크리닝이 중요해요. 애를 딱 왔을 때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빨리 중요하니까 이제 성숙에 관련된 거는 보는 심리 검사가 있어요. TCI라고 해서 그걸 보고 아픈 문제는 MMPI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할까 해서 얘가 치료가 빨리 필요하다. 특히나 정신명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은 따로 이제 다른 트랙 또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하여튼 우리가 상대방을 봤을 때 왜 저럴까라고 할 때 그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부족해서 그런다고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족해서 어떤 형태는 부족해서 갖추지 않아서 그리고 윤리적인 악이 생기는 이유는 가치들의 질서가 있는데 그게 뒤집혀서 그러는 거다.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죄와 탓은 다르다. 기억나시죠? 죄와 탓은 다르다고요. 그게 어떤 게 잘못일 수 있지만 그 잘못에 대한 탓이 꼭 그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어떤 잘못은.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거기는 흡연구역이에요. 금연도 아니고 그냥 길에서 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재떨이를 아니 그 담배채 이렇게 탁 살을 때려가고 터는 사람도 있을까 그렇게 재떨이다 해왔던데 그냥 길거리니까 개방된 길거리니까 이렇게 담배를 피다가 담배채 이렇게 탁 털었는데 하필 그때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그 재가 슉 날라고 저기 떨어져 있는 꼬마아이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여자아이 얼굴에 딱.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 화상을 입은 거에 대해서 이 남성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탓이 있어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에서 그렇게 했어요. 법이. 그 사람이 턴 것은 한편으로 잘못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저 아이한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잘못이긴 하지만, 어떤 그 악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잘못이긴 하지만, 그에게 탓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쪽은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그거는 아마도 그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형사법으로 갔겠죠. 근데 형법으로 봐서는 그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는 없겠지만,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민사로 가면은 좀 이야기는 달라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이걸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미안하긴 한데, 미안하긴 한데, 그게 무조건 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잘못은 잘못이 맞는데, 다시 그에게 있다고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잘못이 그 사람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은 그에게 탓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을 때 너무 미안해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게 극복할 수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내 그 잘못을. 내가 그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극복할 수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자신을 너무 탓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해서 잘못은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빨리 보상하거나 어쩌냐 회복을 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는 건 있지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잘못한 거 내 탓이야 내 탓이 하면서 자신에게 너무 과중한 그런 그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객관성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면은 그런 감각을 키우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 당신이 그걸 한 건 잘못일 수 있지만 그게 당신의 탓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뭐 이런 것들. 앞에 낙태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 고해성사로 낙태 때문에 고해성사로 오신 분들은 항상 그 이야기예요. 낙태가 잘못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탓을 당신에게 무조건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거는 너무 본인을 탓하지 마시라고. 어쨌든 과거에 그랬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죽은 아이를 위해서 혹시 기억한다면 그때마다 위령미사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자비를 믿어서 그 아이가 하느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은, 그런다면은 더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위로를 해드리기도 하고. 거의성사를 오는 이유는 죄책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불편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어떤 어려움 겪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걸 같이 이야기할 때가 더 많긴 해요. 그것 때문에 겪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로스가 이제 의무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조건부적인 의무라고 한 건데, 왜냐면은 의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조건부적으로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적으로 모든 상황에 똑같이 다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도덕적 고려사항이 개입되지 않는 한 실제적 의무가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도덕적 고려사항이 개입되지 않는 한 이건 지켜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무슨 소리예요? 다른 도덕적 고려사항이 개입이 되면은 이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보상의 뭐 의무 같은 거, 보훈의 의무 같은 경우에 보훈의 의무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훈의 의무를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같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보면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그런데 부모가 부모답지 않을 때는 자식이 부모를 도덕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봐요. 예. 그 말의 의미가, 부모가 때는 부모답지 않을 때 그 부모에 대해서는 존중을 우리는 강요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이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생각보다 교회 가르침이 매우 현실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경우가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자녀에게서 어떤
그 효성을 발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자신의 단점과 약점,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인정할 줄 아는 부모가 돼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아이 앞에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게 쉽지 않죠. 되시나요, 그게? 아이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거. 왜냐면은 아이들은 또 다른 세계를 살았고 또 나와 다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이가 엄마 그건 잘못됐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가 안 살아봐서 몰라. 뭐 니도 내 입장이 돼봐라. 뭐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한데 한편으로 들어볼 수도 있기도 하죠. 그것이 오히려 효도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부모가 하는 행위가 내 양심에 위배가 되었을 때 부모가 도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자녀가. 그게 오히려 효성이다. 그게.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건데 조건부적인 의무예요. 조건부적인 의무. 다른 도덕적 고려사항이 아니면 지켜져야 할 의무,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그래야 하는 걸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뭐 이걸 가르쳐야 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은 뜬금없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계발의 의무. 자기계발의 의무는 다른 도덕적 고려사항이 이렇게 개입되지 않는 한 지켜야 하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자기계발의 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성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성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호성 보면 상호성 이게 또 다 보면은 굳이 이유를 말하면은 신의 의무 어떤 사람도 속고 싶지는 않아요. 속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사실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싶지 속으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신의 의무. 그리고 뭐 우리가 행선 피하기라고 하죠.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라는 거 이거. 행선 피항의 기본적인 조건 때문에 보상의 의무라는 거지. 이런 것도 존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의무는 일단 조건부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이게 의무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있고 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급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잠깐 복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모든 도덕의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은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옳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러다라고 탁 떨어져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덕적인 삶의 본질적인 핵심은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에 대해 하는 것에 관련된 거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옳은 판단을 하는 것보다 옳은 사람이 되면은 옳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덕을 갖춘 사람이 되면은 옳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상담사 스스로도 내가 덕을 갖춘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면은 상대방에게 그런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때 뭘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무조건 저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 그 대상자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으로 하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사람이면 옳은 것들을 찾아가겠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결국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은 괜찮은 판단을 한다는 게 덕윤리고 규범을 이야기할 거,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가르치자라 뭐 그런 식의 이야기긴 한데 그래서 그럼 덕이 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플라톤은 지혜, 정의, 용기, 절제 이런 것들을 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죠. 사추덕 네 가지 추구해야 할 덕, 사추덕 지혜가 있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고 절제가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 밑에 이거 휴먼 서비스 종사자의 덕 해가지고 이거 상급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은 상급 거 여러분 그 동영상 유튜브로 보내드렸었는데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 서비스 종사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종사자가 갖춰야 할 덕,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내가 신뢰성도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도덕적 인격이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안에 도덕적인 인격이 있을 거라는 믿음.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인격 자체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동반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기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하고 뭐 통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 고결함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덕윤리가 이야기하는 거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면은 그럼 괜찮은 우리가 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게 앞에 여러 가지 배경들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하려니까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우리는 상대방이 또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규범에 이렇게 연연해 하기보다 근데 규범이 필요하긴 한데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걸 지키지 않았다면 왜 지키지 않으려는지 보는 것도 중요한 거고, 내가 그걸 지키라고 한다면은 그걸 왜 지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그런 사랑이 있었을 때, 우리 인간 간의 관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급했던 거 계속해서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생각나세요? 상급 때 했던 거, 이 내용들을? 겁납니다. 안 나요. 그래요. 그래요. 이제. 윤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사실 덕윤리예요. 덕윤리.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따진 것보다 우리가 덕을 갖추면은 나름대로 옳은 걸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너무 이성적인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감성적인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배려윤리예요. 그래서 그 배려윤리의 이야기가 그 배경이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학문들이 대부분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콜버거의 도덕 발달은 여러분 여기저기서 많이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킬리건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자아이들은 그 태어날 때부터 인습 수준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대인관계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을 갖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성은 남성보다 더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그건 타고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막 그런 실험들도 있는데 별로 그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긴 한데 근데 꼭 여성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 중심적인 걸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칸트가 옛날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칸트 시대에는 경험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백식장과 같다 따블라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걸 사람들 많이 지지를 했어요. 근데 칸트는 아니야. 적어도 태어날 때부터 선험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돼. 그 양질 관계, 양상에 대한 것들은 최소한 알고 태어나야 돼. 근데 칸트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관계라는 것을 알고 태어나는 경우들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사람 관계만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인식이 큰 사람은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요지가 뭐냐면 사실 베리올리의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본 것도 결국은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연구해서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지 사실 여자아이들이 꼭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주장에서 시작이 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그래요.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지향성이 동일하지 않고 남성은 권리와 의무, 정의의 원리를 중요하지만 여성은 대인지향적이며 개별적인 관계 배려를 더 중시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수업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 약간 설득력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신부라서 남초 집단에서 살잖아요. 남자들만 있는 이 집단에서 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수녀원에서 3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약 40여 명의 수녀님들과 저 혼자 남자였어요. 근데 이 수녀님들과 거의 하루 종일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서 미사, 기도하고 미사하고 밥도 같이 먹고 처음에 수녀님들이 저보고 뭐 밥도 따로 먹으려면 따로 먹고 그러라고 하는데 아니 뭐 이것도 기회니까 같이 생활하겠다고 해서 같이 모든 걸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수녀님들이 그 이야기 했어요. 딱 3개월만 일단 살아보자고. 3개월만 음, 살아보고 계속 살 건지 말 건지를 하자고. 그 말을 하는데 이해가 갔어요. 아마도 어떤 신부님이랑 같이 살 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3개월 살아보시고 만약에 저도 있는 것도 저도 불편하니까 살아보자고 했는데 2주 만에 이미 친해져가지고 수녀님들이랑 친해서 굉장히 재밌게 잘 지냈거든요. 3년 동안.
근데 수녀님들 뭐 회의할 때도 같이 들어가고 할 때도 맨날 같이 들어간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아니, 당연히 이렇게 정해 있으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수녀님이 이런다잖아. 그게 그 수녀님이 불편하다잖아. 규범이 다 틀어져요, 그게. 근데, 근데 한쪽에서 아니지. 그 규범은 정했으면 지켜야지 해서 엄청 말이 많아요. 엄청 뭐 하나 정하더라고. 진짜 말이 많은데, 처음에 답답했는데, 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신부들 집단 어떠냐? 누가 이거 합시다. 그러면은 불만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다 욕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양상이 다른 거지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풀어가는 방식인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게 있으면은 이걸 지키고 말고 또 그걸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수녀님들은 진짜 여자예요. 그냥 딱 그 여성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딱 여성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특히나 수련자들 보면은 진짜 여자 해주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한데 그래서 아 이렇게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성은 대인지향적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쓰이냐는 건데 그 가부장적 세계에서 무시됐던 연민, 공감, 동정, 양육각 같은 덕목을 강조하고 뭐 수용성, 관계성,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행위자 중심의 윤리가 아니라 대상자 중심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배려 윤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요. 행동을 한 사람 중심으로 말고 그 행위에 영향을 미친 사람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뭐 아까 그 이야기예요. 그 담배차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람 행위를 보면 탓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잘잘못을 떠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러잖아요. 그걸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왜 그게 미안한데 내 행위 자체로 보면 내가 그게 탓이 아닌데 내가 그걸 왜 미안하다고 해야 하냐라고 하는데 상대방 쪽이 배려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 행위에 대한 도덕성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도 그러기도 하고 행위자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피배려자, 수혜자 쪽 중심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야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데 균형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배려윤리가 요새 이제 법에서도 이제 많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남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가 안 가는데 여성들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에 대한 배려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성인지 감수성의 어쩌면 이 기반에 담겨 있는 게 사실 배려이기도 해요. 배려윤리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여성이 사회적 진출도 많고 여성들이 이런 많은 학문을 하고 어떤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제 검사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판사들이 여자 판사하고 남자 판사하고 약간 그 주관적 판단, 1심에서는 어쨌든 판사가 주관적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보면은 남성 판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성 판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판결을 내릴 때가 있다고 그런데 세상이 남자 여자 다 같이 사는데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잖아요. 이거 상급대에 이거 이해 들어갖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떤 선생님이 그 이야기 했었어요. 뭐 갖고 있었냐면 이거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된, 그 어떤 남학생하고 여학생 이야기인데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아직 사귀지는 않아요. 근데 주변이 봤을 때는 썸 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 남자친구 집에 남학생 집에 여학생이 놀러를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 둘이 이제 술을 먹다가 A군이 B양한테 이제 뭐 입을 맞추고 그러는데 입을 맞추고 스킨십을 하는데 B양이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서로 사랑까지 나누게 됐어요. 그랬는데 관계 후에 이제 씻고 나서 남은 치킨과 피자를 먹고 놀다가 어떤 대화를 나온 뒤에 B양이 돌은 집에 가겠다고 하자 A군은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B양이 택시를 타는 것까지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뭐 잘 이렇게 다 했는데 B양이 A군을 중간간 혐의로 고발을 한 거예요. 이거 이제 어머니 세대들은 이 여자애 이상한 거 아니냐고 다 그럴 거예요. 많이 그래요. 아, 지가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 지가 어떤 대화죠? 어떤 대화? 사실 이건 거 이거 어떤 대화? 감사합니다. 어떤 대화냐? 이거 이해했었는데 생각 안 나세요? 했어 이거 아무튼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은 이 여자애가 남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남자애가 잤다고 꼭 다 사귀는 거냐? 라고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여자애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 결론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혐의는 인정되는데 그냥 선처를 베푼 거죠. 검사가. 네, 그런 식으로 끝난 건데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해요. 새애들이. 이제 요지가 뭐냐면은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 나서 중간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억압했을 때 상대가 정말 자유로운 의사로 할 수 있지 못하게 하는 거를 그거를 우리가 중간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야기할 때 여학생들도 이 여자 이상한 거 아니냐고 막 그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이제 그 설명을 해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남자애가 이제 입을 맞출 때까지 괜찮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얘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면 뭘 어떻게 할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당황스러울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있었던 거지 동의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관계가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만히 있었지만 결코 유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얘가 한 거잖아요. 난 동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폭력은 아니어도 사실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중간간이 될 수 있어요. 자, 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남자애가 억울하지 않냐. 그게 행위자 중심의 이야기예요, 그게. 남자애가 억울하지 않냐. 겉으로 보기에 내가 다 동의한 거고 다 같이 했는데 라고 하는데 그 피배려자 쪽 여학생 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쾌한 경험이에요.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거의 폭력의 수준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욕적이고 굉장히 이건 나에 대한 배려와 존중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강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간간이에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그 원래 형법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그 어떤 여성이 그, 그 폭력이 없으면은 강간이 아니에요. 폭력이 없으면. 그래서 끝까지 저항을 해야지. 저항 안 하면은 성폭력이 안 됐어요. 끝까지 저항을 해야지. 저항을 안 하면은 성폭력이 아니었다고 그게. 뭐 그런 형법 원래 형법에 보면 그 우리 성에 대한 그쪽 이야기가 정조의죄라고 돼 있어서 여자 보고 너 왜 정조를 못 지켰냐라는 식으로 약간 처죽하거나 남성이 여성이 정조로 빼앗는다는 식으로 법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게 여성이 존중되지 않은 형태로 법이 만들어져 있었었거든요. 이게 80년도 법에서 변경이 된 것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배려일 이야기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만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 봐야 한다는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정서 때문에 우리가 처벌까지 받는다는 건 억울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 수업에서 그거거든요.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가 충분히 알았을 때 그때 성관계를 하는 거지. 그렇지 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한편이 불쾌하다면 그거는 범죄가 될 수 있는 거다. 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잖아요. 충분히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가 정말로 원해서 하더라도 그건 결혼 뒤로 미뤄야 하는 거고 그거는 그게 맞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얘들이라서 여기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여학생들 얘 이상한 거냐 아니야 했다가 나중에 수업 뒤에 이제 피드백 하는 애들이 자기도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냥 뭘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 사람 탓하는 것 같아갖고 내가 찌질한 것 같아 참아버리는데 아니야 그 상황에서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게 너의 탓은 아닌 거야 그거는 그리고 그건 상대방 잘못 맞아 그거는 물론 그러겠죠 그래도 그걸 극복해야 한다 표현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왜 여기서 끝까지 왜 거부하지 않았냐 이 여성한테 왜 끝까지 거부하지 않았냐 왜 뿌리치지 않았냐 복잡했던 거죠. 복잡했던 상황에서 동의한 게 아니라 그냥 뭐에 홀리듯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고, 그건 동의한 거 아니냐.
외적으로는 동의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심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오늘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내적 행위를 법에서 봐요. 내적 행위. 그 사람의 마음이 어쨌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법은 마음을 봅니다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냐에 따라서 법이 달라진다. 뭐 이런 것들 나오기도 하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행위자 중심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피배려자 차원에서 판단을 한다는데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건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내 걸 고집하지 말고 그쪽에서 저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아니라 참말 그 사람 입장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해 가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쪽으로 행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 너의 말도 맞긴 한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하지 않겠어.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몰랐을까? 정말로? 뭐 이런 것들. 이 문제를 해결은 이제 사실은 둘이 아는 사이니까 되게 이제 이런 학교에서는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교과서적인 거는 이렇게 되면 둘이 첫째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둘이가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근데 이 남학생이 사귄다고 해서 아니 잤다고 해서 다 사귄 거냐라고 하는 말에 난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이 여자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냐. 근데 이 여자아이는 자기를 갖고 놀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근데 이 남자아이가 너가 할 수 있다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귀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지 너를 좋아하지 않은 거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랬겠냐고. 너를 좋아했고 한편으로는 관계가 이어질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과 그런 생각도 있을 때 막상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너를 그냥 그렇게 했다는 생각, 너가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할 것 같고 화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랬었던 거고, 그렇지만 너가 그렇게 상처 입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한테 그래요. 미안함을 이야기할 때는 설명을 하라고. 너가 이러이런 것 때문에 상처 입었고 네가 이런 게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미안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지.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법적으로 가면 그러고 그걸 다 말하면 네가 잘못한 거 다 지금 다 진술한 거 아니야.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는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여학생이 불기소 뭘 썼어요. 그거 고소치하서를 썼어요. 고소치하서를 썼는데 요새는 그러죠. 그 고소치하서 써도 검사가 계속 진행하려면 진행할 수 있어요. 성범죄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결론은 이제 기소 유예로 끝났어요. 그냥. 이제 그런 해결인 거죠. 근데 이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서로 감정 문제라서 그 여자애도 사실은 꼭 말하면은 좀 너무 뭐랄까 너무 법으로 간 거죠 사실. 그러기도 하긴 한데 또 한편은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배려를 이야기가 그거예요. 행위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피배려자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성인지 감수성을 우리가 법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그 이야기가 남자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자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여자의 입장에서도 남자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그쪽을 생각해서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 그 이야기가 실제로 쓰이기도 하는 건데 어렵죠. 어려운데 참 필요하다고 봐요. 누구도 이걸 설명해 주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그러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윤리학의 어쩌면 더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앞에는 이제 서론 같은 거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할 건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면 어떤 행동이 옳은 건지에 대한 설명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의도한 행위는 알을 전제로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도한 행위, 의도하지 않은 거 말고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하고 한 행위는 뭔가 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다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뭘 알고 무슨 이유에서 그걸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그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 행동 자체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할 때는 뭘 알고 하거나 뭘 의도하고 한 거니까 무의식적 행위는 아니고요. 무의식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한 건 의도가 없어요. 근데 의도한 행위는 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일단 행위는 이성의 인식과 의지의 동의로 형성되고 그렇게 된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이성의 인식하고 의지가 구현된 행위를 인간적 행위라고 하고 그냥 이성의 인식과 의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무의식적 행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는데 이제 벌써 거의 한 시간쯤 돼가니까 막 지루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이 너무나 이 수업이 지루하니까 좀 짜증이 나고 그러기도 해서 의지를 갖고 방구를 뿡 끼웠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이성이 인식하고 의지가 동의한 거니까 이 수업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 방구를 낀 건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구를 뿡 끼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인식하고 의지가 동의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윤리성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상대방에게 너그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너 그거 알았니 몰랐니? 몰랐다고 하면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몰랐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행위들을 좀 분류를 해놓은 건데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눈이 펑펑 오는 어느 추운 겨울날에 철수와 영희가 목포에 있는 평화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평화광장인데 그 평화광장에 지금 없어졌는데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데 그 포장마차 의자가 철의자예요. 이게 철의자여가지고 바닷바람만 해도 그 철의자가 굉장히 차갑거든요. 아무튼 포장마차를 갔어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영희가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철수에게 물었어요. 영희가 있잖아 지금 친구들이 근처에 있는데 같이 놀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자기 괜찮아 그랬더니 철수가 그래 친구 누구 그랬더니 영희가 양희하고 우진이 알지? 했더니 철수가 그래 괜찮아 하고 자기도 괜찮으면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시 뒤에 영희의 친구예요. 양희하고 우진이가 잠시 뒤에 양희하고 우진이가 왔는데 그런데 자 자석을 보게요. 영희 왼쪽에 철수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양이가 오니까 양이한테 인사를 하더니 여기 앉으세요 하고 영이 오른쪽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다 순간 영이가 철수의 행동을 보고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정말 너무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걸 주제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대표 진사님이 그 한번 그러니까 이제 영희가 있고 영희 옆에 철수가 앉아 있었어요 왼쪽에. 근데 양희가 왔어요. 영희 친구가 왔어. 다른 여자아이가 왔어요. 왔는데 철수가 여기 자기 앉으세요 하고 나 방금 자리 옮겨서 여기 오른쪽으로 가서 딱 앉았다고요. 철수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괜찮아요? 왜 그랬어? 왜 그러지? 근데 약간 깻잎 논쟁 같은 거. 예? 깻잎 논쟁. 깻잎 논쟁이랑 비슷해요. 깻잎 논쟁이랑. 그래서 이제 그 깻잎 논쟁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 이야기해서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행위는 항상 그 드러나는 의도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의도가 있다. 간접 의혹과 직접 의혹이 있고 막 전 그걸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깻잎은 뭐 이런 걸 따지냐.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 뭐 근데 이런 걸 지금 갖고 하냐라고 하는 건데. 대표 진제를 방관한 거잖아요. 자, 얘들 반응을 볼게요. 얘들 반응. 얘들. 자, 얘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사람 자체가 그냥 배려심이 많은 사람 별 의도 없을 거, 그 배려심이 많은 거 아니냐. 철수 나이스, 뭐, 헤어져도 있어, 헤어져. 뭐 그런 일하는 사귀냐. 뭐. 철수 친구에게 영희가 똑같이 해도 기분이 안 나쁘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철수가 아무 의도 없이 한 거라시라 생각이 된다. 근데 철수가 기분 나쁜다면 본인도 겪기 싫은 일이 영장부터입니다. 영희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면은 철수가 기분 나쁘냐 안 나냐 이거 뭐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 뭐 이런 거. 무의식적으로 과도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거가 혹시 이게 무의식이라면은 탓하면 안 돼요. 무의식이라면 이게 그냥 몸에 배어서 그런 거라면은 어떤 철수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애들도 있고 굳이 그런 행동을 왜 나를 이것도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나중에 이거 강 초반이라
우리가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답게 고급 언어를 쓰자고 이제 학생들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진이가 어디 앉았는지를 물어본 친구들도 있고 이게 여러 스토리가 있어요. 우진이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우진이는 여자였어요. 앞에 예에서 나왔었어요, 선생님들. 이런 이야기들 얘들 해요. 진짜 별 생각 안 드는 친구들, 뭐, 이게 뭐가 문제라고, 뭐, 이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되게 기분 나빠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기분 나빠하는 여자애를 보면서 어떤 여자가 나도 여자지만 그것 갖고 기분 나빠하는 거 오버 아니냐.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이제 약간 배려인류 차원인데 그 친구가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는 건데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기분 나쁜데 왜 기분 나쁘냐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왜 기분 나쁜지 몰라요, 이게. 왜 기분 나쁜지. 그냥 남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남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기분 나빴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째째한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남한테 잘해주는 게 기분 나빠서. 근데 얘를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그러긴 한데 한번 봐볼게요. 자, 행위를 우리가 나누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봐요. 자, 이성적 판단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돼서 행위는 완전 의지적 행위가 있고 불완전 의지적 행위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완전 의지적 행위, 이성이 충분히 의식하고 의지가 충분히 동의를 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있지만 그와 동반되는 불완전 의지적 행위가 있기도 해요. 자,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인식을 했냐 안 했냐라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그 결과를 알았냐 몰랐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용이 겹치긴 해요. 겹치긴 한데 요지는 그거예요. 추울 것 같으니까 이 자리를 양보한 거는 그 사람이 추울 것 같으니까 따뜻한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눕혀놨으니까 저 사람이 여기 앉으면 안 춥고 따뜻하겠다. 라는 사실을 첫수는 알았겠죠. 그래서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행위는 사실은 그 양이한테 나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입니다. 또는 나는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형태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았냐 몰랐냐는 거죠. 그거를. 근데 양이 혹시 영희가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빴다면은 철수가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끼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계가 되게 견고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편으로 영희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저기저기 흘려 자꾸 그거는 그냥 그 사람한테 배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만큼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행동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았냐 몰랐냐는 건데 그것까지 따지기는 그러고 이것 갖고 싸워주는 것도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이야기하겠다면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누가 내 친구가 추울까 봐 자리를 양보해주는 너의 마음은 되게 따뜻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철수야, 그렇게 하면 양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 양이가 너를 좋게 생각할 것 같은 그 일을 왜 하는 건데? 그걸 알았냐 몰랐냐는 거죠. 그거를. 근데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았다면 이상하죠. 내가 양이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걸 알고 있다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왜 굳이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여자한테도 내가 그렇게 친절한 좋은 사람으로 비춰야겠다는 그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남한테 그냥 친절히 베푸고 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 생각이 온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까지도 내가 그렇게 참 난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난 그걸 몰랐다고 하면 탓하면 안 되죠. 몰랐다면은. 근데 그걸 모를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몰랐다면은 이제 생각을 좀 하면 좋겠어. 너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 때 그 사람은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겠어. 근데 여자는 그럴 수 있어. 또 누군가는 그럴 수 있는 거야. 너가 모를 수 있는 건데 그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건 좋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째째해 볼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앞에 있는 거 이거 알았냐 몰랐냐는 이야기인데 어떤 행위는 그 행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서 부수적인 행위가 같이 발생을 해요. 그잖아요. 어떤 행위는 그 행위로 끝나지 않아요. 그 행위로 해서 또 다른 행위가 발생을 하거든요. 뭐 그 부수적인 행위,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행위까지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건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알고 있다면은 철수의 탓을 좀 해도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까 알고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왜 그랬을까라는 그 의도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놨어 밑에다가 불가항력적인 그 불가항력적인 간접 의욕 행위 원인. 그러니까 그 내가 이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는 건데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 특수장애 뭐 부주의나 방심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른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윤리적 평가는 달리 하는 거고, 충분히 알 만한 상황이었다면은 그 행위의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한테 그런 영향을 주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왜 그러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 이 영희가 그러니까 영희가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야. 만약에 철수가 양이를 딱 보면서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주섬주섬 해갖고 영희 옆으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철수가 자리를 비켜서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0점 몇 초 동안 양이랑 눈을 마주쳤어. 그리고 옆에 가서 앉았어. 그 찰나를 영희가 봤어요. 그 찰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진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직감과 그 느낌, 그 순간에 지나는 그 묘한 거.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데 묘하게 몸이 저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오는 느낌, 이런 거? 뭐 이런 거라든지. 어. 근데 철수가 진짜 선천적 끼쟁이여서 우리가 선천적 끼쟁이, 후천적 끼쟁이 뭐 이런 표현 얘들이 써요. 선천적 끼쟁이가 연애하기 힘들다고. 타고난 거야, 그냥. 남한테 배려하는 걸 너무 타고나가지고 끼부리는 것 같은데 사실 끼부리는 게 아니야, 이게 그냥 그렇게 착하는데, 그게 좋아서 이 사람이랑 사귀었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에 대한 이제 사랑 첫 시간에 그 이야기 하거든요. 이성 간의 사랑 또 동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성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단일하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특성을 갖는다. 단일하고 단둘이어야 하고 배타적이고, 이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배타적이고 폐쇄성을 가져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중개는 단일하고 배타적이고 폐쇄성이 존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유대가 강렬하고 그 안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런 거라서 그 기본적인 전제에서 이야기를 출발해 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배타성을 지녀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불쾌할 수 있죠. 그거는 내가 이 사람이 나하고만 사귀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뭐 비슷한 맥락인데, 이거는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는 그냥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거였냐. 앞에 있는 부차적인 행위는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냐라는 것은 중요한 거라서, 뭐 이거는 사실 속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평상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자, 좀 아이들 이야기를 가지고 다루었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뭐가 아닌 것 같다면은, 잘 보세요. 그 행위 말고 지금 내가 다른 행위를 보고 있는 걸 거예요, 아마. 이 행위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생긴 다른 행위. 나는 지금 그 행위가 생각이 난 거고, 그걸 내가 설명해 보거나 그려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너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그 의도는 너가 설령 아니다 했지만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아니라면 괜찮은 거고, 근데 상대방은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르친 거 보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도 악이라고 하거든요. 너가 아무리 떳떳하다 할지라도 오해를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그냥 그게 상대방을 주책케 하는 거기도 하니까 난 떳떳하다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누가 봐도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그르치는 일이고 악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배려 차원이기도 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아는 거. 그걸 알기가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데 훈련되고 노력하고 고민하면은 되겠죠. 깻잎 논쟁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 예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은 맥락이긴 해요.
우리가 앞에서 장애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장애의 가능성.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일반 장애가 있고 특수 장애가 있는데 특수 장애일 경우에는 실제로 형법에서도 보면 특수 장애 같은 경우는 형을 감량하거나 형을 묻지 않기도 해요. 어떤 것들은 그러기도 해놔서 일반적 장애우는 이성적 요인에 의한 거. 이제 이성적 요인의 이야기가 아까 그 완전 의지적 행위와 불완전 의지적 행위 그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몰랐다고 한다면은 알려고 했는지를 보는 건 필요해요. 알 수 있었냐 없었냐 그거를 알 수 있었냐 알 수 없었다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걸 알려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그 지금 곧 이제 생명 위도가인데 곰의 쓸개를 그 다려갖고 먹이면은 자기 아내가 산다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곰의 쓸개를 구하러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곰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곰을 빨리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냥꾼 10명을 데리고 숲속을 들어갔어요. 숲속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숲을 다니는데 저게 시커먼 뭐가 움직이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곰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 빨리 저 곰을 잡아서 쓸개를 빼서 우리 아내한테 먹여야지 사니까 저 곰을 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냥꾼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곰 아니에요? 빨리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9명은 곰이라고 하고 1명은 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거 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 신중하게 봐야 하는 거죠. 행여라도 그게 곰이 아니라 저였으면 제가 좀 덩치가 있잖아요. 제가 어두운 데서 막 이렇게 움직인 것이 곰처럼 보여갖고 그렇게 쏴버리면은 제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인식이 오류라고 그래요. 그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 확인해보고 더 알아야 하는 건데 제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요.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 알았어야죠. 근데 알지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탓을 묻기는 어렵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적인 오류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 있다면 확인하는 게 맞는데 이제 특수장애용에는 이제 부주의가 생각보다 부주의, 방심, 무지 뭐 이게 다 강력이냐 불가강력적이냐라는 걸 보긴 한데 부주의는 부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주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주의라고 하는 건 내가 부주의해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주의를 못 기울여져서 발생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주의를 못 기울이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인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대단하지 않아서 부주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새는 하도 의료 그 소속이 많으니까 병원에서는 의사한테 책임을 안 묻고 간호사한테도 요새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어서 요새 간호사들이 보험을 들어요. 이거 소송에 관련된 그 해줄 수 있는 보험 이걸. 근데 학교에서 의료인력 때 이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가 이거를 그러니까 내 특수장애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 이거 내가 부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오다가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자보다 더 많은 수의 환자를 감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부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항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결과가 그랬으면 무조건 막 따지는 거 아니에요. 막 따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부주의가 부주의할 만한 상황들이 생각보다 있고 부주의로 해서 인한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방심도 비슷하거든요. 방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방심할 만한 상황. 뭐 그 상황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거, 이제 몰랐던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이제 우리가 수익을 넣는데 수익이 떨어져야 하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 투약 속도를 조절을 못했어요. 이것 갖고 이제 뭐 이야기가 됐을 때 내가 실수한 건 맞긴 한데 몰랐던 거 왜 몰랐냐면 차트를 잘못 봤어요. 물론 자기가 정확히 보는 게 필요하긴 했는데 그 차트에 써있는 게 되게 약자로 써놓은 것이 자기가 병원을 옮기는 과정 중에 달리 이해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게 몰라가지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알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의료행위라고 하는 거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라고 하는데 무지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럴 만한 상황이 되면 무죄에 의한 것들에 대해서 탓을 무조건 묻기도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력적이냐 불강력적이냐 뭐 그런 거여서 이젠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럼 야단을 맞기도 해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경우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거.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아무 책임을 짓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대방한테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최소한 도의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책임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나름대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약속들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항상 혼자 해결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과 상의를 해서 하는데 겁먹지 말고 나의 상황을 항상 설명하라고 나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요새 사람들이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막 따지는 걸 많이 경험하고 나도 피해를 입으면 따져야 한다는 게 인식이 있다 보니까 거꾸로 내가 잘못을 하면은 그게 다 내 책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아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거라서 그 좋은 병원일수록 그에 대한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작은 실수로 해서 환자분이 혹시 생명이 위독할 정도가 된다면은 그것 말고도 다른 걸로도 그분은 이미 위독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그 작은 실수가 그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작은 실수, 큰 실수,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2중,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실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있긴 한데 그 간호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탓을 물을 수 있을 때만 탓을 묻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습관과 윤리적 불감증 뭐 이것도 사실은 특수장애 요인이어서 습관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죄를 안 묻기도 해요. 습관 때문에 하는 거. 그 습관을 고쳤어야죠 라고 하는데 습관은 사실 그 무의식에 해당하거든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습관으로 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일 경우에 우리가 책임을 덜 묻기도 해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잘못이긴 하죠. 그러긴 하지만 그 습관 때문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탓을 묻기는 어려울 때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장애 요인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는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행위의 윤리성을 평가를 할 때는 꼭 이 세 가지를 염두하자. 첫 번째, 그 행위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를 보는 건 필요해요. 그 행위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 그걸 보는 건 필요한데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그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봐야겠죠.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어느 시간에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했는지 어떤 수단을 썼는지 뭐 외부적인 어떤 도움이라든지 뭐 그런 환경적인 것들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필요해. 무슨 의도.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봐야지 그 행위의 윤리성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대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게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보는 거 첫 번째 대상. 행위 자체. 빵을 훔친 건 나쁜 거예요. 빵을 훔친 건 나쁜 거예요. 얘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맞는데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상황. 첫 번째 신분. 누가 그랬어요? 애가 그랬다잖아요. 애가 그런 거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고 하면은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인 거예요. 이 아이가 며칠 동안 배를 굶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애가 어떤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호주머니에 돈도 없고 그런 상황에 길을 가는데 빵이 점포 안에 있는 걸 들어가서 훔친 것도 아니고 길가에 진열되어 있는 빵에서 냄새가 솔솔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빵을 들어가졌어요. 이렇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참작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냥 뻔한 이야기이긴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상황을 꼭 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지향을 봐야죠. 그 아이가 이 빵을 왜 훔쳤냐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뭐예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향을 보면은 그 행위에 있는 또 다른 행위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아이가 훔쳤다라고 하는 절도라는 행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 아이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도 해요. 어떤 행위는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내적 행위라든지 또 그 사람의 의도를 보면은 다른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왜 그랬는지 의도를 물어보면은 저는 이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었어요. 라고 하면 이야기가 아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 그래서 물어보고 항상 내가 먼저 판단하기 전에 그 어떤 상황에서 그걸 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얘들 이야기긴 한데 그래요. 너무 빨리 끝나면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이중 결과의 원리하고 폭력에 의한 자기 방어가 같은 맥락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는 뭐냐면 이중 결과의 원리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순서가 그렇게 돼요. 모든 행위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생각보다 선한 결과와 악한 결과가 동시에 나와요. 많은 행위들이 나는 이 행위를 선한 결과를 의도하고 하지만 어떠한 행위들은 대부분 그 행위를 하다 보면 선한 결과와 악한 결과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듣는 행위는 선한 행위겠죠? 그러겠죠. 그 선한 행위는 그 결과가 좋음이 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듣는 그 행위가 절대적으로 선일 수가 없는 게 선생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들으면 선일까요? 꼭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수업을 들으면은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내 지식이 뭐 커지고 내가 얻는 게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피곤함이란 악한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동시에. 어떤 행위를 하다 보면 그 행위로서 선한 결과, 악한 결과가 동시에 나오는데 두 개를 견주어 봤을 때 누가 봐도 선한 결과가 크니까 악한 결과를 그냥 양보하고 이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는데 선한 결과, 악한 결과가 동시에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이제 이중 결과의 원리예요. 일단은 이 행위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행위로 해서 선한 결과, 악한 결과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첫 번째로 행위 자체가 우선적으로 선한 행위여야 돼요. 두 번째로 선한 행위, 악한 결과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최소한 선한 결과 행위가 악한 결과에 대해서 선행해야 돼요. 악한 결과를 지향하고 있으면 안 되고 악한 결과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악한 결과가 악할수록 그 악함을 설명할 수 있는 중대한 이유가 제시돼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그 암에 걸린 인부를 치료하는 것은 정당한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는데 그 옆에 암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성을 치료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근데 옳은 것도 당연한데 그러다 보면 아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료하다 보면 아이가 죽을 수 있어요. 이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게 정당하냐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때 일단 이 행위 자체가 그 인부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옳은 거잖아요. 그리고 선한 결과, 악한 결과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적어도 선한 결과 행위가 악한 결과에 대해 선행돼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아이를 죽이고 암을 제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암을 제거하는 중에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건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그런다면 정당화될 수 있겠죠. 악한 결과를 지향하고 있으면 안 되고 악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는 거기도 하고 악한 결과가 가까울수록 그 악함을 설명할 수 있는 중대한 이유가 제시돼야 돼요. 방금 그 이야기는 아주 극단적인 예인 거고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걸 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다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두 개의 순서를 봐서 나쁜 결과가 먼저 일어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악한 결과가 나오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부차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해야 하는 거죠.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는 건데 그 악한 결과를 선행하고 선한 것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다 쓰냐면은 우리가 그 정당방위에 이걸 쓰는 거예요. 정당방위.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할까요? 뭐 이러면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때리는데 계속 내가 맞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때렸어요. 그럼 이걸 정당방위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자 일단 내가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저 사람한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 근데 저 사람을 제거해야지 나를 지켜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제거해야 내가 지켜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면은 그게 아닌 거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방어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다면 예견해야 하는 거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거고, 몰랐다면 차라리 낫기도 하고, 모르고 있다면 진짜 정당방위가 되는데, 의도하고 있다면 정당방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빨래 건조대로 강도를 제압을 했다가 그 강도가 그 식물 상태가 돼가지고 그 이렇게 빨래 건조대로 때렸던 그 사람이 오히려 폭력으로 이제 교도소를 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했었어요. 그거 진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거 그러니까 언론이 정말 사람들한테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원래 내용을 보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강도는 60대고 애는 20대인가 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원래 폭력 적과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오자 빨래 건조대를 때려서 제압을 했더니 그 강도가 미안하다고 나 신고만 해주지 말라고 막 비는데 이 남자애가 허리띠를 풀어서 그 사람 손발을 묶고 옆에 있는 것을 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때렸어요. 그래갖고 식물 상태가 됐어요. 그거 다 빼고 그 앞에 있는 그 이야기만 해가지고 이것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이게 정당방위가 아닐 수가 있냐? 이건 정당방위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나 아니 강도가 들어와서 내가 응징을 함으로써 내가 지켰는데 왜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냐? 아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상응하는 정도가 돼야지 자기가 그것까지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양쪽 양이 같아야지 어느 한쪽의 폭력이 더 커지면 그쪽이 나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폭력에 의한 자기 방어가 가능하다고 봐요. 폭력에 의한 자기 방어 뭐가 있냐면은 우리 안중근 의사 이야기할 때 이걸 많이 써요. 안중근 의사. 그러니까 안중근은 살인을 했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나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의한 자기 방어예요. 폭력에 의해서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행동. 그러기도 하고 그 파업 같은 거, 파업을 할 때 이거 되겠어요. 그 가톨릭 교회는 파업을 정당하다고 이야기해요. 아시죠? 파업을 원래 지금 이번 교황이 레오 14세 교황님이죠. 14세죠. 맞을 거예요. 레오 13세 교황님이 그 노동헌장을 썼어요. 그 노동헌장의 이야기가 1899년인가 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9세기 엄청 옛날이에요. 1899년 그 당시에 그 노동조합 형성과 파업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레오 13세 교황님이 하셨거든요. 사회정의와 노동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레오 13세 교황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번 교황님이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오겠다고 해서 레오 14세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갖고 콘클라베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그 추기경들이 다 친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서로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사실은 이분들이 이 추기경이 갖고 있는 학문적 배경은 다 알아요. 어차피 추기경도 다 학문하는 사람은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논문을 쓰고 어떤 주장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느님께 기도를 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 지금 뭐냐 그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도 그 시대가 생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화두였어요. 근데 원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쪽의 논문을 쓰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된 거고 베네딕토 교황님은 원래 법학자거든요. 교회법에 이런 걸 했던 건데 좀 교회법도 그렇고 법들이 좀 구체적이고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나 그때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막 부패가 있고 막 그러기도 해서 법을 좀 지키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해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건데 지금 모든 추기경님이 지금 레오 교황님을 선출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찌 보면은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공동체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교황. 그래서 아마도 지금 레오 교황님을 뽑은 것 같고 교황님은 그래서 나는 레오 13세의 그 노동헌장의 이야기
뭐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해서 레오 14세 교황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요. 그 폭력에 의한 자기 방어로 파업으로 내서 사업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혀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사업주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그래서 그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주한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걸. 그러니까 파업을 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파업한 사람한테 청구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면은 너무 그냥 마음대로 파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섭이라고 하는 게 저도 학교에서 사무처장을 해서 그 교섭하는 거에 대한 그 또 교육을 계속 다니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사업주가 잘못하니까 그러는 거다. 그거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서로 조절해 가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그러는 거다. 그거는 어느 한쪽이 이익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그러는 거라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잘하셔야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셨나요? 꼭 이야기해요. 아, 마음만으로 아니라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죠. 투자를 좀 줄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먼저 살아야죠. 꼭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딴 데 투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못 챙긴 거죠. 그게 맞냐는 거죠. 예. 돈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줄 돈이 없어요. 근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투자해야죠. 사업을 더 키워야죠. 당신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는 그들이에요. 그 선생님 말 멋있더라고요, 계속. 그들이 없었으면 당신의 사업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설명을 하는데 마치 노동자들은 다 나쁘고 막 파업하는 사람 이상하고 막 그런 식으로 사회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닌 것 같아요. 예. 파업을 할 땐 이유가 있어요. 파업할 때는. 그래서 그게 이제 폭력에 의한 자기 방어예요. 기본권의 손상이 심각할 때, 비폭력적인 모든 가능한 방법이 동원됐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더 심한 무질서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생각되어지지 않을 때는 이게 정당할 수 있어요. 이제 한때 학생들이 미투를 많이 했어요. 미투도 폭로예요, 폭로. 폭로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서 자신을 표현한 거여서 학생들이 미투 한창 활발할 때 이거를 설명을 했어요. 걱정이 된다. 미투도 폭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주목하는 거. 세 번째,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해야지. 내가 그 미투를 했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없다면은 상태는 앞에보다 더 악화될 수가 있다. 다른 방법들을 고려한다. 다른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투 때 방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의원 면직됐던 선생님들이 형사처벌도 안 받았고 무슨 소송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고발해서 해임돼 버렸기 때문에 무슨 증거 수집도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안 좋은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이걸 함으로써 더 무질서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됐을 때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라고, 충동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생각되지 없어서 그걸 했긴 했겠지만, 그렇지만 앞에 조건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더 심한 무질서가 초래되지 않을 때 해야지. 나는 했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몰라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할까요? 그냥 여러 개념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또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지 않으시죠? 하고 싶은 말, 뭐 궁금한 거, 뭐 건의사항 없으세요? 네,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편히 쉬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